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고 어디 먼 바다에서 건진 유물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360년 무렵 한 철학자의 대화록 속에서 시작됐어요. 플라톤. 그가 쓴 두 권의 책,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여기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입니다. 한 장, 플라톤이 그린 아틀란티스. 가장 오래된 목소리 이 문을 열면 목소리가 하나 따라붙어요. 크리티아스. 그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집안에서 내려왔다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는 솔론에게서 들었대요. 솔론. 아테네의 전설적인 입법가, 시인이자 정치가. 그는 기원전 590년쯤 이집트의 사이스라는 도시를 여행했어요. 나일강 삼각주 서쪽 네이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고대 도시. 거기서 신전의 사제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사제들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스인들은 젊습니다. 당신들의 기억은 짧아요. 홍수가 올 때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 이집트는 다릅니다. 나일강 덕분에 우리는 재난을 피했고 기록을 보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9천년 전, 사제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9천년 전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고. 너무 오래되어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시간. 플라톤은 교묘했어요. 그는 이야기를 검증 불가능한 과거 속에 안전하게 숨겼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는 거예요. 기원전 360년 무렵 아테네는 혼란스러웠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지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재판받아 죽었죠. 플라톤은 실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국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상적인 나라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그는 묻습니다. 만약 그런 나라가 진짜 있었다면, 그리고 타락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그 섬으로 가볼게요.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사람들이 세계의 끝이라 부르던 바다,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지브롤터는 경계였어요. 그 너머는 미지, 괴물이 사는 곳, 돌아올 수 없는 바다. 거기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섬이라기엔 너무 컸어요. 플라톤은 이렇게 썼어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 당시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전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의미했어요. 상상이 되나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압도적인 크기였을지. 그리고 플라톤은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섬이 파괴된 후 그 자리에 얕은 진흙이 남아서 항해가 불가능해졌다. 이건 중요한 장치예요. 왜 우리가 못 찾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갈 수가 없으니까. 섬의 중심엔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라기보단 골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접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거대한 흙의 벽, 노쏘에로 빛나는 벽. 그 벽을 지나 터널로 들어가면 첫 번째 물의 고리, 넓은 원형 운하, 수백 척의 배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물은 깊고 잔잔하고 벽에는 선착장들이 줄지어 있어요. 다시 터널을 지나면 두 번째 흙의 고리, 이곳엔 변경이 있고 창고가 있고 훈련장이 있어요. 주석으로 반짝이는 벽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죠. 세 번째 물의 고리, 더 좁고 더 고요하고 더 신성한 느낌. 여기서부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터널을 지나면 중앙의 섬, 지름 약 5.7마일. 여기에 도시의 심장이 있었어요. 가장 안쪽 벽은 오리칼쿰으로 덮여 있었대요. 오리칼쿰. 플라톤은 이렇게만 썼어요. 금 다음으로 귀하고 불처럼 빛났다.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 존재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어쩌면 그냥 플라톤이 만든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매력이에요. 상상의 여지를 남기니까. 중앙섬의 한가운데 포세이돈의 신전이 서 있었어요. 길이 600피트, 폭 300피트. 황금 첨탑을 빼고는 전체가 은으로 지어졌고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금상, 포세이돈. 한 손에는 삼지창, 다른 손으로는 6날개 달린 말 6마리가 끄는 전차의 고삐를 잡고 천장에 닿을 듯 솟아 있었대요. 얼마나 컸을까요? 천장 높이가 최소 15m는 됐을 텐데 그 높이까지 닿는 조각상. 신전 주위엔 또 다른 금상들, 최초의 신명 왕과 그들의 아내들, 모두 황금, 100명의 네레이드가 돌고래를 타고 있는 모습도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플라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초에 포세이돈이 이 섬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클레이토라는 여인을 사랑했죠. 인간 여인. 포세이돈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산을 깎아 동심원 고리를 만들었어요. 흙과 물을 번갈아 쌓아 외부의 침입을 막았죠. 클레이토는 5쌍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10명의 아들, 마디가 아틀라스.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이 아틀란티스가 됐죠. 섬뿐만 아니라 섬 너머 바다도 대서양 아틀란틱 오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서 받았다고 해요. 10명의 왕은 섬을 나눠 다스렸어요. 아틀라스가 가장 큰 몫을 받고 나머지 9 형제는 섬의 다른 지역과 바깥 영토를 통치했죠. 그들은 5년마다 그리고 6년마다 번갈아 가며 신전에 모였어요. 회의는 신성했어요. 그들은 먼저 신전 안에 풀어놓은 황소를 사냥했죠. 무기는 막대기와 올가미뿐. 황소를 잡으면 신전 기둥에 묶고 피를 받아 잔에 담았어요. 그리고 피를 조금씩 불에 던지며 저주했어요.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 신의 벌이 내리기를. 법은 오리칼쿰 기둥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 섬은 부유했어요. 믿기 어려울 만큼. 섬 중심부 뒤편엔 거대한 평야가 펼쳐졌어요. 길이 약 340마일, 폭 약 227마일. 평야는 산으로 둘러싸여 북풍으로부터 보호됐고 비옥했어요. 평야 전체를 거대한 운하가 가로질렀어요. 폭 300피트, 깊이 100피트, 길이 1125마일. 이 주 운해에서 작은 수로들이 뻗어나가 평야 전체를 격자로 나눴죠. 겨울엔 비가 내리고 여름엔 이 운하로 관계를 해서 매년 2번 수확을 올렸어요. 수로는 농업뿐 아니라 운송에도 썼어요. 목재를 산에서 베어 수로로 띄워 보내고 곡물을 평야에서 걷어 수로를 통해 도시로 실어 날랐죠. 그리고 군사력. 플라톤이 기록한 숫자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병사 지휘관, 6만 명 중장보병, 12만 명 궁수, 18만 명 투석병, 18만 명 투창병, 30만 명 기병, 24만 명 전차, 6만 대 함선, 1200척, 각 배에 200명 탑승 총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려면 얼마나 많은 민간 인구가 필요할까요? 학자들은 최소 수천만 명으로 추정해요. 이건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제국이었죠. 그들은 지브롤터 안쪽 지중해 전역에 영향력을 뻗쳤어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유럽의 티레니아까지. 하지만 이 모든 힘의 이면에 플라톤은 다른 이야기를 숨겨뒀어요. 도덕의 이야기. 처음엔 그들은 덕이 있었대요. 포세이돈의 신성한 피가 그들 안에 흐르던 시절, 그들은 지혜로웠고 절제했고 정의로웠어요. 플라톤은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불을 경시했다. 금과 재산을 짐처럼 여겼고 덕을 사랑했다. 초기 아틀란티스인들은 플라톤이 국가화에서 그린 이상적인 시민과 닮았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4가지 주요 덕목을 모두 갖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요. 세대가 흐르고 포세이돈의 피는 희석되고 인간적인 것이 섞여요. 플라톤은 이렇게 썼어요. 신성한 부분이 옅어지고 인간적 성격이 자주 섞이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에 취했어요. 더 많은 금, 더 큰 신전, 더 넓은 영토. 권력에 취했어요. 더 많은 병사, 더 큰 함대, 더 먼 정복. 제국주의적 야망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어요. 그들은 지중해 전역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테네마저 공격하려 했죠. 플라톤은 여기서 고대 아테네를 등장시켜요. 대조를 위해서 타락한 아틀란티스 비수스 덕 있는 아테네, 부패한 제국 비수스 정의로운 도시국가, 물질적 힘 비수스 도덕적 용기, 그리고 플라톤은 조용히 결말을 꺼내죠. 즈우스가 그들의 타락을 보았다. 신들의 왕이 신들을 소집했고 그들에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크리티아스만은 여기서 끝나요. 미완성. 즈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벌을 내렸는지 플라톤은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건 티마이오스에 나온 짧은 문장뿐. 격렬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났고 끔찍한 하루 낮과 밤 사이에 아틀란티스 섬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졌다. 하루 밤 사이에. 거대한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엔 얕은 진흙만 남아 항해조차 막혔다고 해요. 이게 플라톤이 쓴 아틀란티스의 전부예요. 2권의 대화록, 한 권은 미완성, 총 몇십 페이지. 그런데 이상한 건 플라톤이 죽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우화야? 그 질문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플라톤이 숨을 거두고 그의 제자들이 아카데미를 이어받았어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은 스승의 가장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는 단호했어요. 그 섬을 만든 사람도 없앤 사람도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이 지어낸 이야기다. 실제로 존재한 적 없다. 플라톤이 만들었고 플라톤이 파괴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깊이 존경했어요. 20년 동안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철학의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그는 믿었어요. 철학적 우화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종종 신화를 만들었어요. 동굴의 비유, 에르의 신화, 전차의 비유. 이런 우화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예요. 하지만 그걸 실제 역사처럼 포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단순한 회의론이 아니었어요. 방법론의 문제였죠. 철학자는 진실과 허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려면 정직해야 한다.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판단은 이후 수세기 동안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 순간부터 아틀란티스는 운명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화일 뿐이야 라고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진짜 역사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 논쟁은 2000년 넘게 계속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침묵. 그리스인들은 기록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썼어요. 전쟁의 경과, 왕들의 계보, 지진과 홍수, 심지어 일시까지. 역사가들은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려 애썼고 가능한 한 증거를 남기려 했죠.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그는 기원전 5세기 중반 플라톤보다 한 세대 전에 이집트를 여행했어요. 몇 달 동안 나일강을 따라 여행하며 사제들을 만나고 신전을 방문하고 고대 기록에 대해 물었죠.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지혜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의 책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피라미드 건설법, 나일강의 범람주기, 미라 만드는 법, 왕들의 긴 계보, 사소한 풍습과 전설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틀란티스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어요. 9천년 전 위대한 문명, 세계를 위협한 거대한 제국,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은 섬, 헤로도토스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만약 이집트 사제들이 정말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헤로도토스가 그걸 빠뜨렸을 리 없어요. 그는 훨씬 사소한 이야기들도 다 기록했거든요.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위대한 역사가. 그는 플라톤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아테네의 과거를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그의 책 서두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훑어요. 트로이 전쟁 이후의 혼란, 도리스인의 이주,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의 부상. 만약 고대 아테네가 서부의 거대한 제국을 영웅적으로 물리친 적이 있다면 투키디데스가 그걸 빠뜨렸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아틀란티스라는 이름도 서부 해상 제국도 고대의 위대한 승리도 완전한 침묵. 시간이 더 흐르면 로마 시대가 와요. 스트라보. 기원전 1세기와 서기 1세기에 활동한 지리학자. 그는 당대 최고의 지리 백과사전을 썼어요. 스트라보는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졌죠.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했다. 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탐험가들, 피테아스, 네아르코스 같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조사했는데 그런 섬은 없었다. 플라톤은 섬이 파괴된 후 진흙 구덩이가 남아 항해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런데 로마 항해사들은 지금도 대서양을 건넌다. 진흙 구덩이는 어디 있나? 스트라보의 비판은 단순히 못 믿겠다가 아니었어요.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였죠. 당대의 실제 탐험 데이터와 플라톤의 묘사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들, 리비우스, 타키투스, 그들도 침묵했어요. 로마인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존경했어요. 그의 정치 이론, 교육 철학, 영혼에 대한 사상, 많은 개념들을 로마 사상에 녹여냈죠. 하지만 아틀란티스, 로마 역사 문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해요. 이 모든 역사가들, 지리학자들, 여행가들이 플라톤 말고는 아무도 아틀란티스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모두가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믿으려 했어요. 크란토르. 기원전 3세기 초 플라톤 학파의 학자. 그는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옹호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크란토르는 주장했어요. 내가 이집트에 갔을 때 사제들이 실제로 기둥에 새겨진 기록을 보여줬다. 솔론이 본 것과 같은 기록.
플라톤이 말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크란토르의 저작은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나중 사람들의 인용만 알 뿐이죠. 그 기둥은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어느 신전에 있었는지, 무슨 문자로 쓰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3세기, 4세기, 5세기.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 그리고 프로클로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플라톤의 대화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었어요. 그들에게 플라톤의 글은 역사도 아니고 단순한 우화도 아니에요. 암호였죠. 우주의 비밀을 담은 철학적 상징. 프로클로스는 440년경에 전 티마이오스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썼어요. 그는 주장했어요.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표면적으로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지만 깊이 읽으면 우주의 원리를 드러내는 영원한 진리다. 그의 해석은 이랬어요. 아테네는 지적이고 영적인 원리이며 영원한 진리를 지향하는 힘이다. 아틀란티스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원리이며 변화하고 소멸하는 세계이다. 둘 사이의 전쟁은 우주 안에서 그리고 각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투쟁이다. 아틀란티스의 파괴는 물질에 집착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프로클로스에게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의 실제 썸이 아니라 철학적 진리였어요. 이 해석은 이후 중세와 르네상스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독교.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서양 지적 문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신의 섭리, 성경의 진리였어요. 고대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됐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아틀란티스를 어떻게 봤을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연대.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기원전 9500년경에 존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연대기로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당시 기독교 학자들은 천지 창조가 기원전 4000년경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럼 아틀란티스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단 말인가? 불가능했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초기 교부들은 이렇게 설명하려 했어요. 이집트인들의 연대 측정 시스템이 체계적 오류를 겪었다. 실제로는 훨씬 최근 일이고 어쩌면 노아의 대홍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작가들은 그냥 무시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구원과 무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쓸모가 없었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신학의 거인. 그는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논평했지만 아틀란티스에 대해선 침묵.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중세가 시작됐어요. 5세기, 6세기,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야만족 침입이 이어지고 고전 학습 기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도서관들이 불탔어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로마의 공공도서관들, 수많은 개인 장서들, 필사본들이 흩어지고 분실되고 파괴됐어요.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유럽에선 라틴어만 살아남았고 수도원만이 고대 텍스트를 보존하려 애썼죠. 하지만 수도원의 자원은 제한적이었어요. 양피지는 비쌌고 필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무엇을 베낄까 우선순위는 명확했어요. 성경, 교부들의 저작, 전래서, 신학 논문, 플라톤의 완전한 대화록, 순위가 밀렸어요. 티마이오스의 일부는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네 번째 칼키디우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버전, 하지만 이 번역은 중간에 끊겼어요. 정확히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중세 독자들은 아틀란티스라는 이름만 보고 실제 이야기는 읽을 수 없었던 거예요. 크리티아스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유럽에서. 아틀란티스의 동심원 도시, 오리칼쿰 벽, 거대한 군대, 타락과 파괴, 이 모든 이야기가 접근 불가능해졌어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하지만 그의 책은 읽을 수 없었어요. 12세기,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하고 신학과 결합시켰어요. 하지만 플라톤은 여전히 접근 불가능. 단편적 인용만 아우구스티누스나 다른 교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을 인용했어요.
하지만 아틀란티스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몰랐던 거예요. 아틀란티스는 완전히 잊혔어요. 중세 사람들은 잃어버린 문명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과거에 대해 궁금했어요. 대홍수 이전의 세상,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바벨탑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기록하고 토론했어요. 하지만 출처는 항상 성경이었죠. 창세기, 에녹서, 초기, 기독교 전설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는 그 틀 밖에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은 어땠을까요? 동방에서는 그리스어가 살아 있었고 고대 텍스트가 더 잘 보존됐어요. 콘스탄티노플의 도서관에는 플라톤 필사본들도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도 아틀란티스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비잔틴 역사가들 프로코피우스, 안나 콤네나, 지리학자들의 저작에서 아틀란티스는 눈에 띄게 부재해요.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도 이야기의 신빙성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더 시급한 주제들,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슬람의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거의 1000년 동안 침묵 속에 잠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한 이후 수많은 역사가들이 침묵으로 동의했고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우화로 재해석했고 기독교는 무관심으로 덮었고 중세는 완전히 잊었어요. 플라톤의 대화록은 먼지 쌓인 콘스탄티노플 도서관 깊은 석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서유럽에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아틀란티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년의 잠이 깨어나려고 해요. 3장 깨어남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됐어요. 1000년 넘게 지속된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날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리스 학자들이 귀중한 필사본들을 품에 안고 배를 탔죠. 서쪽으로. 그들은 이탈리아로 갔어요.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상자 속에는 1000년 동안 서유럽에서 사라졌던 책들이 있었어요. 플라톤의 완전한 대화록,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국가, 향연. 모두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탈리아는 준비돼 있었어요. 15세기 중반 르네상스가 꽃피우던 시기 사람들은 다시 물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질문의 답은 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인간 자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창조성,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그 길잡이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되찾고 싶어 했죠. 1460년대. 피렌체의 통치자 코시모 데 메디치가 한 청년을 후원했어요. 마르실리오 피치노, 천재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코시모는 피치노에게 막대한 임무를 맡겼어요. 플라톤의 모든 대화록을 라틴어로 번역하라. 당시 라틴어는 서유럽 지식인들의 공통 언어였거든요. 피치노는 10년 넘게 작업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옮겼죠. 1408 14년경 드디어 완성됐어요. 플라톤 전집. 거의 1000년 만에 서유럽 학자들이 플라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완전한 형태로 돌아왔어요. 피치노 자신도 이 이야기에 매료됐어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역사로 읽지 않았어요. 그는 신플라톤주의자였어요. 그에게 아틀란티스는 우화이자 동시에 더 깊은 진리였죠.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 사이의 영원한 긴장. 피치노의 번역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인쇄술이 막 발명된 시기였거든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든 게 1450년대. 피치노의 플라톤 번역본은 곧바로 인쇄됐고 수십 년 안에 런던에서 프라하까지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교육받은 유럽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틀란티스는 10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쪽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1492년. 한 이탈리아 항해사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는 생각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거다. 계산은 틀렸지만 용기는 대단했죠. 그리고 그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섬들, 거대한 대륙, 완전히 새로운 세계. 유럽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그들이 알던 세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도가 다시 그려졌어요. 지리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어요. 이 대륙을 뭐라고 부를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 누군가가 물었어요. 혹시
플라톤이 말한 그곳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은 이렇게 썼잖아요.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섬, 지브롤터 너머? 맞아요. 아메리카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땅? 맞아요. 두 대륙이나 되죠. 게다가 스페인 정복자들이 보내온 보고서들, 아즈텍 제국, 잉카 제국,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테노치티틀란 아즈텍의 수도를 받죠. 호수 한가운데 섬 위에 세워진 도시, 본토와 연결된 긴 둑길, 정교한 운하 시스템, 거대한 신전들. 코르테스는 스페인으로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 도시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시장은 세비야보다 크고 운하는 베네치아를 닮았으며 신전은 경이롭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유럽 학자들은 즉시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플라톤의 묘사. 동심원 물의 고리로 둘러싸인 도시, 정교한 수로 시스템, 거대한 신전. 1552년 프란시스코 로페스 데 고마라가 인디아스 일반 역사를 출판했어요. 그는 명확하게 주장했죠. 신대륙의 선진 문명들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다. 이집트 기록을 통해 플라톤에게 전해진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기억이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리가 맞았어요. 규모가 맞았어요. 선진 문명이 있었어요.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는 더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는 유사점들을 하나씩 짚었죠. 야금 기술, 아즈텍과 잉카는 금과 은을 정교하게 다뤘다. 건축, 거대한 석조 건축물, 플라톤의 묘사와 일치한다. 농업, 정교한 광해 시스템, 테라스 농법.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없다. 아메리카 문명은 아틀란티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아틀란티스 자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연대, 플라톤은 기원전 9500년이라고 했는데 아즈텍과 마야는 훨씬 나중 문명이었거든요. 학자들은 여러 설명을 시도했어요. 이집트 달력이 다른 체계를 썼을 거다. 달력 변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다. 아니면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시기를 과장했을 수도 있다. 더 고대처럼 보이게 하려고. 1590년 예수의 신부 호세데 아코스타가 인디아스 자연 및 도덕 역사를 출판했어요. 그는 다른 이론을 제시했어요. 아메리카는 아시아와 연결돼 있었을 것이다. 먼 북쪽 어딘가에 육지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넜다. 그들은 구세계에서 이주 물결로 왔고 일부는 고대 문명의 기억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게 플라톤 이야기의 원형이 됐을 수 있다. 아코스타의 이론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맞았어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정말로 베링 해협을 건너 이주해 왔거든요. 하지만 당시엔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메리카를 아틀란티스와 직접 연결하고 싶어 했어요. 16세기, 17세기 내내 논쟁이 이어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고 어떤 학자들은 억지 끼워 맞추기라고 했죠. 그런데 17세기 중반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스웨덴. 올로프 루드백이라는 학자가 등장했어요. 그는 기념비적인 책을 썼어요. 아틀란트 또는 마나임.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아틀란티스는 아메리카가 아니다. 스웨덴이다. 루드백은 진지했어요. 그는 30년 넘게 이 이론을 연구했고 4권짜리 방대한 책으로 증명하려 했죠.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지브롤터가 아니라 덴마크 해협을 의미했다. 발트해 지역이 진짜 아틀란티스다. 그는 증거를 모았어요. 스웨덴의 청동기 시대 고분, 복잡한 군도 시스템, 호수와 수로들. 이 모든 게 플라톤의 묘사와 일치한다. 심지어 언어학적 주장까지. 스웨덴어가 모든 유럽 언어의 원형이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도 원래 북유럽에서 왔다. 현대 학자들 눈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 스웨덴에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17세기 스웨덴은 강대국이었거든요. 30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발트해를 지배하고 북방의 사자로 불렸죠. 루드백의 이론은 국가적 자부심에 불을 붙였어요. 우리가 원조 문명이다. 그리스도 로마도 우리에게서 배웠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냉정하게 지적했죠. 루드백의 어원학적 방법론이라면 어떤 언어든 어떤 지명과도 연결할 수 있다. 증명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다. 18세기가 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됐어요. 이성의 시대, 비판적 사고의 시대.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합리적 분석의 칼날 위에 올려놨어요.
플라톤의 연대는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출처의 확증이 전혀 없다. 내부 모순이 너무 많다. 이건 우화다. 교훈을 위한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들도 나왔어요. 제임스 쿡의 태평양 항해, 폴리네시아 문명. 광대한 바다에 흩어진 수천 개의 섬에 선진 문화가 있었어요. 보세요. 외딴 섬에도 문명이 꼽힐 수 있어요. 아틀란티스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발견은 아틀란티스 이론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폴리네시아는 물질적 증거를 남겼거든요. 석조 건축물, 조각상, 도구들. 그런데 대서양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18세기 후반 해양 탐사 기술이 발전했지만 아틀란티스 흔적은 여전히 없었죠. 그렇게 18세기가 저물어 갔어요.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논쟁거리였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점점 신빙성을 잃어갔어요. 플라톤의 우화일 뿐이다. 이게 주류 의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19세기가 오면서 모든 게 다시 바뀌어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4장 모든 것의 어머니 도넬리의 혁명. 그 사람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 도넬리, 미국 정치인, 대중주의자, 그리고 아마추어 역사학자. 1882년 그는 한 권의 책을 출판했어요.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전의 세계. 이 책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도넬리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고고학 훈련도 받지 않았고 고대사 박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미네소타 주 부지사를 지냈고 연방 하원 의원을 했던 정치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어요. 평생 기득권과 싸웠고 농민과 노동자 편에 섰고 부패한 엘리트에 맞섰던 사람. 그가 역사로 눈을 돌렸을 때도 그는 자신을 진실을 말하는 외부인, 학계의 독단에 도전하는 용감한 반역자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리고 그는 대담한 주장을 던졌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에서 아틀란티스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모든 인류 문명의 어머니였다. 도넬리의 주장은 이랬어요. 약 11,000년 전 대서양 한가운데 거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졌고 청동과 철을 다뤘고 글자를 발명했고 농업을 개발했고 천문학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파국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대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생존자들이 보트를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유럽과 지중해에 도착했고 이집트 문명을 세웠어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마야와 아즈텍의 조상이 됐어요. 이것이 전 세계 문명들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설명한다. 도넬리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의 방법론은 단순했어요.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첫째, 홍수 신화. 도넬리는 수백 개의 홍수 전설을 모았어요. 노아의 대홍수,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힌두교의 마누, 그리스의 드칼리온, 중국의 곤과, 마야의 창조 신화. 봐요.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 사건의 집단 기억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아틀란티스의 파괴예요. 생존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자손들에게 전했고 그게 변형되어 각 문화의 홍수 신화가 된 거죠. 둘째, 피라미드. 도넬리는 지적했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페루에도 있어요. 바다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인데 왜 똑같이 거대한 돌로 피라미드를 쌓았을까요? 독립적 발명? 말도 안 돼요. 이건 공통 기원을 증명해요. 아틀란티스 생존자들이 건축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는 더 나갔어요. 피라미드 내부의 수학적 비율을 보세요. 황금비, 파이, 천문학적 정렬. 이 모든 게 우연히 같을 수 있나요? 셋째, 언어. 도넬리는 수많은 단어를 비교했어요. 이집트어 라와 남미 케추아어 인티는 둘 다 태양신이에요. 그리스어 테오스와 아즈텍어 터틀은 둘 다 신을 뜻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전문 언어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방법론이라면 뭐든 연결할 수 있어요. 음성학적 유사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하지만 일반 대중은 설득됐어요. 왜냐하면 도넬리의 이야기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넷째, 농업. 옥수수를 보세요. 이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작물이에요.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육종한 거죠. 근데 아메리카 전역, 북미에서 남미까지 모두 옥수수를 재배해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아틀란티스 농업 기술자들이죠. 다섯째, 청동 기술. 전 세계 고대 문명들이 거의 동시에 청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이건 복잡한 기술이에요. 우연히 발견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해요. 아틀란티스 야금술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가르쳐 준 거예요.
도넬리는 계속 증거를 쌓아갔어요. 미라 제작, 천문 관측, 항해 기술, 도시 계획. 모든 게 아틀란티스에서 시작됐어요. 인류 문명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그 하나의 원천에서 나왔어요. 그의 책은 즉각적인 센세이션이 됐어요. 베스트셀러. 여러 판을 거듭하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타이밍이었어요. 1880년대 빅토리아 시대.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증기기관, 철도, 전신, 전기.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어요. 이 모든 발전이 지속 가능할까? 우리 문명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도넬리의 아틀란티스는 그 불안을 담아냈어요. 봐요. 한때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들도 첨단 기술을 가졌어요. 하지만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경고이자 위안. 경고, 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위안.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남아 있어요. 게다가 도넬리의 이야기는 세상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명확했죠. 문명화된 유럽인, 비스스 야만적인 토착민. 하지만 도넬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아틀란티스의 후손이에요. 이건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편으론 인류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원시 민족을 타락한 후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뒤떨어진 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아틀란티스 지식을 많이 잃어버려서예요. 우리 유럽인은 더 많이 보존했고요. 이런 인종적 함의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면서도 인간의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전문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 거부했어요. 고고학자들, 언어학자들, 역사학자들. 도넬리의 방법론은 결함투성이에요. 표면적 유사성만 강조하고 근본적 차이는 무시해요. 연대기적 맥락은 전혀 고려 안 하고요. 예를 들어 언어학자들은 지적했어요. 언어는 체계예요. 단어 하나 둘 발음이 비슷하다고 같은 기원이 아니에요. 문법 구조, 음운 변화 패턴, 형태론적 특징, 이 모든 걸 봐야 해요. 도넬리는 그냥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만 골라낸 거예요. 고고학자들도 문제를 지적했어요. 피라미드가 비슷해 보여도 건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매끈한 석회암 외장에 내부 방이 있어요. 마야 피라미드는 계단식이고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용도도 달라요. 건축 기술도 달라요. 시기도 수천 년 차이 나요. 공통 기원이 아니라 독립적 발명이에요. 하지만 도넬리의 책은 학술지에 실린 반박문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복잡한 학술 논쟁에 관심 없었거든요. 그들은 좋은 이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도넬리는 환상적인 이야기꾼이었어요. 그는 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극적인 서사를 만들었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빛나는 대서양 한가운데 거대한 섬, 동심원 운하로 둘러싸인 황금의 도시, 높이 솟은 신전들, 활기찬 시장, 지혜로운 사제들. 그들은 별을 읽었고 금속을 다뤘고 멀리 항해했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배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짐을 챙기고 사제들이 신성한 책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거대한 문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생존자들만 망망대해를 떠돌았죠. 이런 식이었어요. 학술 논문이 아니라 대서사시. 도넬리의 영향은 엄청났어요. 그가 만든 틀은 이후 모든 아틀란티스 이론의 템플릿이 됐어요. 첨단 고대 기술, 전 세계적 영향력, 파국적 파괴, 비밀 지식의 보존. 이 요소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아틀란티스를 학자들의 논쟁거리에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도넬리 이전 아틀란티스는 고전학자들이나 관심 갖는 주제였어요. 도넬리 이후 모든 사람이 아틀란티스를 알게 됐어요. 신문에 실렸고 살롱에서 토론됐고 소설가들이 영감을 받았고 탐험가들이 찾아 나섰어요. 1882년 한 권의 책이 아틀란티스를 현대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화는 더 진화할 거예요. 20세기가 되면서 아틀란티스는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영적 진리가 될 거거든요. 5장 영혼의 대륙 오컬트와 뉴에이지 20세기가 밝았어요. 하지만 빛나는 진보 뒤엔 깊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기계화된 학살, 참호 속 지옥, 독가스,
수백만 명이 기계처럼 죽어갔어요. 이게 진보인가? 사람들은 물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데만 쓰는 걸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세계, 잃어버린 지혜, 고대의 비밀.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1888년. 도넬리가 책을 낸 지 6년 후 러시아 귀족 출신의 신비주의자 한 명이 더 두꺼운 책을 냈어요.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비밀교리.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 블라바츠키는 도넬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도넬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모았지만 블라바츠키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한다고 주장했어요. 우주의 기억 저장소, 모든 사건, 모든 생각, 모든 존재의 기록이 거기 있다. 나는 영적 수련을 통해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다. 티베트 수도원의 고대 문서도 봤다. 마하트마들, 깨달은 스승들과 텔레파시로 소통한다. 증명할 수 없는 권위였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이었어요. 과학으로 증명 못하는 건 과학의 한계 때문이다. 블라바츠키의 아틀란티스는 역사가 아니라 우주 진화의 한 단계였어요. 그녀의 이론은 이랬어요. 인류는 7개의 근원 인종을 거쳐 진화한다. 첫 번째 근원 인종 비물질적 존재. 두 번째 반투명 형태. 세 번째 레무리아인 거대한 유인원 같은 존재. 네 번째 아틀란티스인. 다섯 번째 현대 인류. 아직 둘이 더 남았어요. 아틀란티스인들은 우리와 달랐어요. 그들은 거인이었다. 키가 3미터 이상. 세 번째 눈이 있어서 영적 세계를 직접 봤다. 자연스러운 심령 능력.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염력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생각만으로 치유했다. 기술도 달랐어요. 그들은 수정을 사용했다. 거대한 수정에 우주 에너지를 집중시켜 도시를 움직였다. 비행 기계도 있었다. 에너지 무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기계가 아니라 영적 힘과 물질의 조화였다. 사회도 달랐어요. 초기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연스러운 계급을 이루었다. 영적으로 발달한 자가 지도자가 됐고 복잡한 정부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텔레파시로 소통했으니까. 거짓말이 불가능했고 투명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세대가 지나면서 신성한 피가 희석됐다. 영적 능력은 약해졌지만 기술적 힘은 남아 있었다. 위험한 조합이었다. 지혜 없이 힘만 가진 거니까. 블라바츠키는 사회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의 법의 아들들, 여전히 영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벨리알의 아들들, 물질과 권력에 탐닉하는 자들. 벨리알의 아들들이 흑마술을 개발했다. 영적 지식을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정 기술을 무기로 만들었고 덜 발달한 존재들을 노예로 삼았다. 블라바츠키에게 아틀란티스의 파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흑마술이 자연의 힘을 교란시켰다. 수정을 오용하면서 지각의 균형이 깨졌다. 부정적 카르마가 축적되면서 우주적 힘이 파괴를 불러왔다. 생존자들은 일부는 진정한 영적 지식을 보존했다. 그들이 이집트, 인도, 티베트로 가서 비밀 학교를 세웠다. 하지만 다른 생존자들은 부패한 지식을 가져갔다. 흑마술 전통이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됐다. 블라바츠키의 영향은 엄청났어요. 그녀는 신지학회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지부가 생겼어요. 뉴욕, 런던, 봄베이, 시드니. 수천 명이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더 나아갔어요. 루돌프 슈타이너, 오스트리아 철학자. 처음엔 신지학회 회원이었지만 나중에 독립해서 인지학을 만들었어요. 슈타이너의 아틀란티스는 조금 달랐어요. 아틀란티스인들의 의식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꿈결 같은 의식을 가졌다. 현대인은 명확한 지적 사고를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못 본다. 아틀란티스인은 영적 세계를 직접 봤지만 날카로운 논리가 없었다. 그들에겐 물리적 세계가 유동적으로 보였다. 물질이 고정된 게 아니라 영적 힘의 응축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력과 직접 작업할 수 있었다.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고 날씨를 영향을 주고 물질을 변형시켰다. 슈타이너는 말했어요. 아틀란티스의 파괴는 필연적 진화였다. 인류가 발전하려면 꿈의식에서 깨어나야 했다. 개인의 자유, 독립적 사고, 도덕적 책임, 이런 건 날카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의 몰락은 실패가 아니라 변태였던 거죠.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되듯이 1920년대 미국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에드거 케이시. 잠자는 예언자. 케이시는 평범한 사진사였어요. 하지만 특이한 능력이 있었죠.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과거의 삶을 읽고 미래를 보고 질병을 진단했어요. 1923년부터 1944년까지 그는 14,000번 넘게 리딩을 했어요. 그중 700개 이상이 아틀란티스를 언급했죠. 케이시의 아틀란티스는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20만 년경 시작됐다. 세 번의 큰 파괴를 겪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만 년경, 두 번째는 기원전 2만 8천 년경,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기원전 15,000 년경. 기술의 핵심은 대형 수정이었어요. 터완투아의 수정, 집 크기만 한 거대한 보석, 태양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이 에너지로 전체 문명을 운영했다. 차량이 움직이고 도시가 밝아지고 장거리 통신이 가능했다. 심지어 치유와 회춘에도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수정을 무기화했다. 썼다. 하지만 후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적을 공격하는 광선 무기를 만들었다. 이 오용이 지각 불안정을 일으켰다.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결국 대륙이 가라앉았다. 케이시는 더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아틀란티스 영혼들이 20세기에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기술적 천재성, 치유 능력, 영적 감수성.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도 함께 가져온다. 권력 욕구, 기술 오용 성향, 물질주의, 그리고 예언. 아틀란티스 기록이 보존돼 있다. 이집트 스핑크스 아래 숨겨진 방에 카리브 해바다 및 신전 유적에 언젠가 발견될 것이다. 케이시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1968년이나 1969년쯤 비미니 근처에서 아틀란티스 신전의 일부가 발견될 것이다. 정말로 1968년 비미니에서 수중 암석 구조가 발견됐어요. 비미니, 로드, 케이시 추종자들은 환호했어요. 봐요, 예언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학이 아직 인정 안 할 뿐이다. 언젠가 증명될 거다. 블라바츠키, 슈타이너, 케이시 세 사람이 20세기 오컬트 아틀란티스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증거 없음.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물질적 증거로 못 찾는 건 물질주의 과학의 한계 때문이다. 진정한 지식은 영적 통찰로만 얻을 수 있다. 이 논리는 반박 불가능했어요. 증거 없다는 비판에 영적으로 볼 수 없어서 라고 답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오컬트 해석들은 20세기 후반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됐어요. 수정치유, 과거생 회귀, 채널링, 영적 각성. 모두 아틀란티스와 연결됐어요. 나는 아틀란티스 영혼이다. 나는 고대 지식을 기억한다. 나는 깨어난 자다. 이런 믿음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정체성을 줬어요. 특별함을 줬어요. 일반인들은 모른다. 과학자들은 거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과학이 부정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젠 아틀란티스가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영적 진리의 문제였죠. 믿음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고 세계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과학은 이제 막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세기 후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실제로 바다 밑을 조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잠수함 수중 카메라, 음파 탐지, 해저 지형 매핑, 과학자들은 준비됐어요. 이제 찾아보자. 정말 있는지. 1960년대. 그리스의 고고학자 스피리돈 마리나토스가 산토리니 섬을 파기 시작했어요. 화산재를 걷어내자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아크로티리, 청동기 시대 도시, 완벽하게 보존된. 폼페이처럼 화산재에 묻혀서 3,500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정교한 프레스코 벽화, 복층 건물, 수세식 화장실, 배수 시스템. 이거다. 어떤 사람들이 외쳤어요. 아틀란티스다. 표면적으로는 맞아떨어졌어요. 섬 문명, 선진 기술, 화산 폭발, 갑작스러운 파괴, 심지어 민호와 예술엔 황소가 자주 나와요. 플라톤이 말한 황소 의식처럼.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첫째, 시간. 산토리니 폭발은 기원전 1600년경. 플라톤이 말한 기원전 9500년과는 거의 8000년 차이. 둘째, 규모. 민호와 문명의 영향권은 에게해와 지중해 동부. 플라톤이 말한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제국과는 비교 불가. 셋째, 구조. 미노아는 여러 궁전이 분산된 체제였어요.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는 통일된 제국이었고요. 학자들의 결론, 영감을 줬을 순 있다. 하지만 같은 건 아니다. 1980년대, 90년대. 해양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인공위성 매핑, 심해 잠수정, 음파 탐지기, 퇴적물 분석. 드디어 대서양 해저 전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됐어요. 결과는 대서양 해저는 대부분 3,000에서 4,000m 깊이의 심해 평원. 지난 12,000년 이내에 대륙 크기 6궤가 가라앉은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퇴적물 코어를 분석했어요.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관된 패턴, 극적인 변화 없음. 비미니 로드,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지층,
수백만 년 전. 아조레스 제도 주변 수중 구조물, 화산 활동으로 생긴 자연 지형.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답은 같았어요. 자연 현상입니다. 21세기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위성 이미지로 원형 구조 발견, 현지 조사하면 자연 지형. 직사각형 패턴 발견, 확인하면 지질학적 균열.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전문 고고학계의 최종 결론. 플라톤이 묘사한 수준의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명확했어요. 단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증거가 없다는 게 밝혀질수록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왜일까요? 인터넷 시대가 왔거든요. 갑자기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연결됐어요. 포럼, 블로그, 유튜브, 다큐멘터리, 고대 외계인, 잃어버린 문명, 숨겨진 역사. 그들은 말했어요. 학계가 증거를 숨긴다. 정부가 발견을 은폐한다. 과학은 물질주의에 갇혔다. 음모론이 믿음을 보호했어요. 증거 없음이 증거 은폐가 됐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믿고 싶어 할까? 첫째, 이야기의 힘. 아틀란티스 서사는 완벽한 구조를 가졌어요. 황금기, 타락, 파멸. 이건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모든 문화의 창조 신화와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깊은 곳의 원형을 건드리죠. 한때 완벽했던 과거, 잃어버린 낙원, 되돌릴 수 없는 추락. 둘째, 잃어버린 지혜. 현대인은 파편화된 지식에 압도당해요. 모든 게 전문화되고 아무도 전체를 못 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알았던 고대 문명은 엄청난 위안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 뿐이다. 셋째, 기술에 대한 불안. AI, 핵무기, 기후변화, 생명공학.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걸 제대로 다룰 지혜가 있을까요? 아틀란티스는 그 두려움을 안전한 거리에서 탐구하게 해줘요. 그들도 첨단 기술이 있었지만 잘못 써서 멸망했다. 넷째, 정체성. 나는 아틀란티스 영혼이다. 이 믿음은 단순한 역사 주장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특별하다. 고대 지식을 기억한다. 깨어난 자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건 소속감을 줘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의미를 부여해요. 다섯째, 대중문화. 쥘 베른의 소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만화, 영화. 아틀란티스의 시각적 이미지는 너무 강력해서 기억처럼 느껴져요. 동심원 도시, 수정 에너지, 수중 궁전.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바다 밑에서 유적이 발견되든 안 되든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플라톤이 2400년 전에 던진 질문. 그건 여전히 유효해요. 물질적 번영과 도덕적 발달, 무엇이 더 중요한가? 힘을 가진 문명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진보는 영원한가? 아니면 취약한가? 기후위기, AI 혁명, 핵무기, 팬데믹. 우리는 아틀란티스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죠. 우리도 그들처럼 될까?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진짜 의미는 역사적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야기는 잠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한때 더 나았던 세계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편히 쉬세요. 아틀란티스는 오늘 밤도 조용히 파도 아래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우리 안에서요.